지금 이제 말씀하신, 네, 지금 이제 소비자 민주주의, 이미지 메이킹으로 이렇게 형성된 이렇게 소비자 민주주의가 이렇게 지속될 수는 없고, 이제 정통 이미지까지도 훼손하는, 그래서 이렇게 자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소비자 민주주의, 유권자 입장에서 정치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어쨌든 간에 2011년에 이른바 제3의 대안으로서 안철수 바람이 불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어쨌든 뭐 공화당도 민주당도 아닌 샌더스나 뭐 트럼프가 나와서 판을 휩쓸었고, 이탈리아도 오송론가 뭐가 이렇게 일당이 됐고, 스페인도 그렇고, 독일에서도 이제 뭐 이상한 이렇게 정당들이 나오고, 영국에서도 이제 이른바 이렇게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그런 이제 세력들이 나오고, 어쨌든 이미지 메이킹이 됐든 뭐가 됐든 포퓰리스트가 됐든 이런 어떤 새로운 기존의 한국과는 좀 다르지만 기존의 정당이 아닌 어떤 새로운 어떤 세력들이 나와서 뭔가 정치판을 흔들고 있거든요. 한국이야 이제 물론 안철수 바람이 잠깐 불었지만 그 후에는 더욱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의 이렇게 낡은 양대 정당이 지금 더 이렇게 공고화되고 있는 듯한 그런 이렇게 인상인데, 한국에서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에서 어쨌든 그게 좋은 방향이든 이렇게 나쁜 방향이든 간에 그런 어떤 기존 정당들, 기득권화된 정당들을 흔드는 소비자 민주주의의 어떤 새로운 어떤 이렇게 파워나 힘이 등장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유럽하고 좀 다르잖아요. 유럽에서는 그런 세력들이 나와서 휩쓸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왜냐하면 선거법 자체가 그들도 뭐 비례대표제나 그 비례대표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의당도 투표하면은 대충 한 10%는 받거든요. 그대로 받는다고 한다면 독일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30석이에요. 원내 교섭단체는 이루고도 남죠. 그러고 나면은 얘들이 뭐가 되냐면은 그 대한 세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얘들이 잘못하면 이쪽으로 표가 갈 수도 있다. 그렇죠. 대한 세력이 연합해서 이제 정권을 이루고 내각제를 하면 이렇게 국정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장관도 나오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전국 단위는 아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녹색당이 기민여를 했단 말이죠. 이런 게 가능한데 우리 사회에서는 일단 그 자체가 제도적으로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제도 자체가 안 맞. 쉽게 말하면 굉장히 많죠. 이 서구들은. 솔직히 이것도 아니잖아요. 저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 아니면 저거 쉽게 말하면 이게 시장도 아닌 게 시장에는 독점 금지법이 있죠. 독점 방지법이 있단 말이죠. 네네. 독과점을 방지하는 이 정치에는 이게 없어요. 그렇죠. 그 조금만 규제하겠다고 했던 게 이제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인데, 아니 뭐죠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준연동형 그것도 준이야. 의석도 47석. 네이밍이 아주 그냥 그렇게 해놓고 그것도 결국은 해버린단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당한 거래가 그냥 정치권은 시장보다 더해요. 차라리 시장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시장에는 최소한의 규제는 있는데 새로운 거라도 뭐 들어올 수라도 있는데 이게 잘 없는데 결국은 정치가 마케팅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정당한 기업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기업의 목적은 회사의 이익을, 그렇죠. 그다음에 때로는 주식회사 같은 게 주주들한테 돌아갈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정당이 기업이 되게 되면 일단 공공선이 더 이상 활동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자기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그 엘리트들 있죠. 얘들한테 최대의 이익을 돌아가게 만드는. 기득권에게. 그럼 이제 썩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지금 눈에서 보이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썩은 애들을 쳐내지 못하게끔 기득권 옹호하기 위해서 지금 검찰 엄청나게 공격하잖아요. 온갖 언론과 온갖 어용 시민단체가 다 동원해가지고 계속 윤석열 때려대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민주당이 뭐 하던 정당이냐. 옛날에 그 진보적이었잖아요.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참여를 얘기를 하고 인권을 말했던 그런 정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가 없어요 지금. 오로지 기득권만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선이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물론 이제 옛날부터 정당들은 공공선을 빙자해서 자기들 이득을 취해왔지. 사익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빙자할 공공선을 폐기하지는 않았어요. 빙자라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현저하게 벗어났을 땐 잘랐단 말이에요. 자르고 반성하고 그랬는데 선을 어느 정도 지켰는데 네. 들켰을 때 그러니까 공공선을 배반한 일을 모르게 했단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국 사태 이후에 우리가 본 건 바라면 공공선의 노골적인 폐기예요. 알잖아요. 누가 봐도 저거 잘못된 일이야 알죠. 그런데 정당에서 밀어붙인 겁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갖고 있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유권자들도 예. 그 지지자들을 엄청나게 지금도 좀 지지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공공선 자체를 정당도 폐기한 것이고 유권자들도 자기의 정치적 활동에 그걸 폐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소비자를 행동하는 거잖아요. 아 내가 지지하겠다는데 니들이 뭐야? 거기서 사라진 건 정치 활동의 공적 성격이 사라진 거예요. 소비자도 소비를 할 때 공적으로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죠. 내가 찍는 게 잘못 찍을 경우에는 그 폐해가 모든 사람한테 돌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말하면 공공선의 현저하게 위배되는 사람들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잘라냈단 말이에요. 근데 저거 말은 뭐냐? 공공선에 위배되는 사람이잖아요. 무조건 했단 말이죠. 그 폐해가 우리한테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저쪽 애들은 그게 쟤들의 취향이라는 거예요. 우리 취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상품이라면 그래 네가 네 돈 주고 쟤 샀어. 내가 내 돈 주고 저 샀어. 근데 이게 상품이 아니라 이 정치인이거든요. 그럼 어떤 결과가 되냐면 쟤들 먹고 사는 구조는 그럼 뭐예요? 쟤를 갖다가 구입한 대금을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내야 되는 거고 저 구입한 피해를 나도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가 뭐제 건데 네가 불량식품 사 먹어 네가 병이 나빠지든 말든 간에 상관없는데 그들이 불량식품을 구입하면 그 돈을 내가 내야 되는 거고 그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여기서 이제 소비의 사적 성격과 투표의 공적 성격의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쟤들은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팬덤인 거죠. 하여튼 지금 그 소비자 민주주의의 어떤 폐악이랄까 폐해가 지금 이렇게 상당히 심각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걸 좀 이렇게 수습을 해서 한국의 정치 내지는 정당이 정상화돼서 나라가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이제 하는 게 이렇게 해결책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뭐 견제할 세력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럴 때 이제 야당이 잘해야 되는데 야당을 딱 보니까 아니 정권 심판을 얘기할 야당이 지금 사과를 하고 있잖아요. 막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문제가 뭐냐면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고 사회적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 지경이 됐으면 그게 아니라 사익만 추구한 거예요 자기들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개혁을 못한 거죠. 개혁을 못해가지고 공천을 갖다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공천하게 된 거고 그 통제가 안 되거든요. 여기저기서. 왜냐면 애초에 여기가 썩은 사람들을 뽑아놨기 때문에 이게 썩었는데 입이 말이 제대로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뭐가 들어가도 썩은 게 나오죠.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썩은 말 해놓고 또 잘했대잖아. 억울하다잖아. 그러니까 억울할 거예요. 나는 정말 억울한 거 심정 이해하거든. 왜냐? 걔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진심이야. 진심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사람들을 뭐랄까 공공선의 관점에서 잘랐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초기에 제가 했던 게 그거잖아요. 얘는 안 돼. 내가 압박을 그냥 나오면 해가지고 여러 사람 좀 날리긴 했는데 이게 이제 그쪽이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이쪽이 견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적으로 나눴는데 그냥 한번 망하는 수밖에 없다. 리셋하는 수밖에 모두가 그냥 저렇게 가는 걸 한번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계속 심해질 것이고 저 심해지면 언젠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계속 경고의 목소리 낸다 하더라도 어차피 안 들을 거거든요. 이게 들리지도 않고 그래봤자 꼰대야. 10선 뒤에다 꼰대거든. 나도 그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견제 세력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건 분명히 아닌데 그렇죠. 근데 이게 딱 보려니까 이러다 보니까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번 선거가 뭐가 이기게 갖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뭐가 이기는 거예요? 네. 지금 선거표 같은 거 보면 엄청나게 많은 정당들이 막 난무하잖아요. 그들은 견제 세력이 되기 어려운. 아이고, 그거 다 그저 페이퍼 정당들이에요. 다 가짜 정당이고 네. 페이퍼고 요번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자라고 하니까 뭐 저 3% 넘기면 뭐 한 소리라도 몇 소리라도 얻어볼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서 막 생겼는데 그것도 웃긴 게 뭐냐면 어차피 쟤들이 들어와가지고 거대 양당이 들어와서 차지를 해버려서 옛날하고 선거 제도가 하나도 다르지 않게 됐거든요. 그런데 괜히 선거 용지만 이만큼 늘어난 거고 이건 바로 뭐냐면 지금 선거법이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 이걸 고치지 않는 이상은 수가 없어.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 이제 우리 사실은 이제 정치 문제 관련해서 우리 이제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이제 아카데미에서 이제 이렇게 토론하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소비자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이제 이른바 이제 1700년대 18세기 이제에서 이제 이렇게 산업혁명을 이제 계기로 해서 또 미국 이제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 독립전쟁이나 이른바 그 당시에 이제 그 왕정 체제에서 이른바 공화정 체제로 넘어오는 과정이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신분 계급제 사회에서 이제 일반 이제 이렇게 대륙 사회로 그래서 이제 그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그 정치 및 경제적인 어떤 그 구조가 패러다임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두 가지 큰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라는 민주주의하고 이제 시장 경제는 뭐냐? 당연히 이제 경쟁을 전제로 한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다루고 그 생산과 소비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각자 도생해서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경쟁을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그 경쟁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은 어쨌든 간에 자원을 가장 효율적이고 모든 사람들의 그렇게 만족도가 극대화되는 상황에 도달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론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독점금지법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제 경쟁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시장 경제는 생산과 소비 관계를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전부 각자가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건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생산과 소비 관계가 아니고 의사결정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그 공동체 내지는 국가가 어떤 그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면 개인의 존엄성을 전제로 한 개인과 개인의 자유를 바탕으로 해서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방식으로서 민주주의라는 걸 도입하자. 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이 뭐냐? 1인 1표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등가성, 한 표의 등가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평등하고 존엄하기 때문에 한 표의 가치도 똑같고, 그래서 의사결정 민주주의에 의한 의사결정 그 체제를 구축할 때에는 이 한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라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구조라는 것은 기업으로 치면 기업의 지배구조가 의사결정 구조죠. 그 가정으로 치면은 부부 간의 어떤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어떤 그 주도권이나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죠. 국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사결정 체계가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근데 민주주의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세 가지 큰 치명적인 이제 1인 1표 제도로 했을 때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51대 49의 문제. 그러니까 51대 49는 그 나라가 의사가 이렇게 각자 다른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통일되거나 통합되지 않고 갈등이 극대화된 상태예요. 근데 70대 30이면 상당히 의견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수렴된 상태인데 51대 49는 굉장히 이렇게 의견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돼가지고, 그래서 가장 민주주의의 어떤 1인 1표제라는 그 전제하에서 이렇게 피해가 극대화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49가 사표가 된다라는, 49의 권리나 이익이 사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제 민주주의 제도의 한계고, 두 번째는 이제 국가 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기후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데서 국가 간에 이제 이렇게 민주주의 제도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지금은 이미 글로벌화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세대 간의 문제. 지금 그 투표는 지금 현 세대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만 이 투표하는 것이 미래 이제 투표권이 없는 미래 세대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지금 이제 민주주의라는 의사결정 구조를 이렇게 도입을 했지만 내재적으로 1인 1표제라는 그 전제하에서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그러면은 민주주의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의사결정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 첫째는 권력 구조가 문제가 있을 거고 대통령제를 할 거냐, 내각제를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제3의 방식으로 할 거냐.
뭐 이렇게 공산 이렇게 뭐 체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권력 구조가 이제 결정되고 나면은 그 권력 구조를 해서 이제 실제 의사 결정을 실행하는 그 어떤 정신을 뽑는데 선거제도가 이렇게 선거제도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1인 1표의 등가성과 세 가지 약점을 염두에 두고서 어떤 권력 구조나 어떤 선거제도, 그 다음에 어떤 정당 제도가 가장 민주주의의 의사결정에 1인 1표 등가성과 세 가지 약점을 보완하면서 국가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이른바 선순환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낼 거냐. 라는 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논의를 토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제나 내각제나 제3의 방식, 그다음에 이제 선거 방식 같은 경우는 뭐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그다음에 비례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정당제도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양당제도라든지 아니면 다당제도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방식, 뭐 인터넷 정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토론들을 많이 하거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정권을 잡는다라면은 우리는 권력 구조, 그다음에 선거제도, 그다음에 정당 구조 시스템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대안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의사 결정 구조 있고, 이제 시장 경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생산과 소비를 전제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생산과 소비를 전제로 하고, 당연히 이제 각자 자유의사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자기 책임인데, 민주주의도 역시 이제 정당의 행태를 보면은 각각의 공약을 내세우고, 그 공약에 대해서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이제 이렇게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소비자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이게 분명히 민주주의는 그 의사결정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걸 생산과 소비 관점에서 볼 수 있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선거 끝나고 한 번 더 이 이야기는 한두 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 관념이라는 게 많은 경우에 산업혁명 시대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좌측이든 우측이든 간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사회 발전 단계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넘어갔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러니까 직접적인 물질적인 재화의 생산, 가공, 유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보다 전체 노동력 중에서 정보의 생성, 가공, 유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보다 전형적인 노동자의 삶이 이제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변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과거에 쉽게 말하면은 진보적인 이념의 토대가 됐던 노동자층의 붕괴. 근데 새로운 노동자층들이 등장했는데 이들을 잡아내지 못하는 거고,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헷갈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이념들, 그들을 묶어왔던 그 가치관이라는 게 양쪽 다 무너진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른바 포스트 모델에서 말하는 그 그랑레시, 대서사의 붕괴예요. 그런 가운데 남는 건 이제 마케팅만 남아버린 거예요. 마케팅만 남아버린 거고, 우리도 위대한 이야기의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 김대중 대통령 정말 이야기 많죠. 노무현 대통령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문재인만 해도 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노회찬 끝났어요. 이제 노회찬 다음부터 그 노회찬만한 이야기를 누가 갖고 있겠냔 말이죠. 진중권도 그런 얘기 없거든요. 그 밑에 애들은 오죽하게 했어요. 십자는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90년대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 애들이 들어오는 경우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배들 너무 부럽대. 왜냐하면 선배들이 그 위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게 이제 무너져 버리고 남는 거는 기득권하고 마케팅만 남아버린 거죠. 민주주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결정에 관한 건데, 의사결정에 있어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대리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이렇게 대의 제도잖아요. 그렇죠. 내가 모든 5천만 국민이 모두 가서 국회의원하고 장관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의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대의를 했을 때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는 게 내 대신에 해달라라는 거거든요. 내 대신. 그러니까 대리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치학에서도 이제 그 문제를 많이 다루는데, 대리인 문제는 뭐냐면은 정보 비대칭,
하고 도덕적 해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이렇게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못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막 화스럽게 하고 월급 막 내 그 세비 확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내 지역에서 막 쏟아부어가지고 뒷돈 챙기고 하는 그런 도덕적 해이 문제.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민주주의 어떤 그 약점이나 아니면은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당장에는 조금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소비를 하지를 않더라도 소비를 꺼려 하더라도 설득해서 그런 어떤 그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나 이렇게 정보 왜곡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이른바 대리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첫째는 해고죠. 자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차피 해고해도 다른 사람 와서 똑같은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제 그런 못된 짓을 했을 때 처벌을 하는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이 지금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그냥 정당의 선거 공약으로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처벌력이 없는 거예요. 표로 심판받는다. 네, 표로만 네. 심판을 받는다라는 네. 걸로 돼 있어요. 선거할 때는 공약을 내세워놓고 실제로는 이제 정권을 잡아서 할 때에는 공약을 안 지키고 개판을 친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선거 때 가면 또 이렇게 거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비자 유권자가 견제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약간 원론적인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원론 다음 얘기거든요. 원론 다음 얘기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그 대의제 민주주의를 갖다 보완하는 게 직접 민주주의에서 가미하는 거잖아요. 그게 참여 정부예요. 그래서 지들도 지금 얘기한단 말이죠. 의원 소환제? 이번에 그쵸, 공약으로 그쵸. 나왔어요. 네네. 근데 의원 소환제를 했을 때 쉽게 말하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그런 시대 있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네. 저도 불과 6달 전까지만 해도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는데 조국 사태로 깨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국회의원 소환제를 하잖아요. 그럼 소환되는 게 누구냐면 금태섭이 소환돼요. 오히려 잘하고 있는데 미운털 박힌 사람. 소환한다고 막 6개월, 1년이고 막. 그 보통 사람들은 나쁜 놈 소환하는데 안 모이거든요. 그쵸. 좋은 일 할 때 이 팬덤들은 잘 모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김태섭 소환 당한 거예요, 이번에. 그들에 의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때로는 이제 정당이라고 한다면 공공성을 취행하기 때문에 대중들이 때로는 원하지 않는다 해서 관철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였냐면, 요번에 그 더불어시민당? 뭐였지? 더불어시민당인가요? 위성정당이 네, 더불어. 더불어시민당. 네. 그거 만들 때 다른 정당들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녹색당을 잘랐죠. 그렇죠. 왜? 트랜스젠더 문제가 있었어요. 네. 민중당 잘랐죠. 옛날 통합 그 진보당의 후신이 다시 자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자유민주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그 정당 해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런 정당이 네, 되더라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없는 이상 해산하면 안 되는 그쵸. 거죠. 그런 가치를 지켰어야 되는 거고 트랜스젠더 책임 안 지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냥 마케팅적 관점에서 표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 해서 쫓아낸 거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정당이라면 취고해야 할 공공선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마케팅으로 해서 버린 게 민주당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누가 지지하느냐라고 한다면 저들이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유권자로서 당을 갖다 지지하는 게 아니라 팬으로서 소비자로서 그걸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팬덤 현상이 가장 문제는 뭐냐? 그 소비자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그 소비자가 된 유권자의 대표적인 형태가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팬덤인 거잖아요. 얘들을 보면은 얘들이 생각하는 판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적 판단하고 너무나 괴리가 있다는 거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들어와서 공당의 의사 결정 과정을 실제로 좌우한다는 겁니다. 당 대표도 얘기 못 하잖아요, 지금. 금태섭도 있고, 그다음 김남국 등등등등. 요번에 일단 그런 발판이라도 만들기 위해서 선거법을 다시 바꿔야 돼요. 그거 없이는 모든 얘기가 헛소리. 한 발도 나갈 수가 없네요. 한 발도 못 나가요. 내가 약간 20년을 해봤잖아요. 온갖 짓을 다 해보고 나도 사실은 저쪽에도 한번 붙어봤던 거죠. 그때 유시민이랑 같이 뭐 했습니까? 그 정치 카페도 하고 이래봤는데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핵심적인 건 뭐냐?
제도부터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공정거래법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 거죠. 바꾸려고 하겠어요, 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아니 왜냐면 이제 뭐 요거만 안 바꾸면 되는구나 이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나가다는 혹시 몰라요. 저쪽에서 어떻게 어떤 대항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벌써 거리를 좀 두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두고 있고 이낙연 씨도 끝난 다음에 선거법 손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싸워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그 레스푸블리카라 그러거든요. 정치라는 건 공적 사안이에요. 그 라틴어로 레스가 things예요. 어떤 것. 푸블리카 공적인 거죠. 퍼블릭 things예요. 원래 정치라는 건. 근데 이걸 갖다 이제 소비자가 유권자가 소비자가 된다면은 원래 유권자의 행동은 공적인 활동이고 소비자의 행동은 사적인 활동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레스 프리바타가 돼요. things, private things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 점점 이런 경향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팬덤이고 이들이 얼마나 공적인 기준의 공공선에서 멀리 떨어진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아주 충격적으로 목격했던 거잖아요. 그럼 결국 뭐가 되냐면 이 레스푸블리카의 어원이 바로 뭐냐면 리퍼블릭이에요. 공화국이. 공화국의 이념이 지금 위태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디지털 시대 갖고 있는 이런 잠재성이 우리 그 김광수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비전들 있잖아요. 이런 비전들과 결합해서 이런 마케팅이 들어간다면은 착한 프레이밍이죠. 올바른 프레이밍과 더불어서 이게 된다면 정말 훌륭한데 많은 경우 이건 없어지고 오로지 여기에만 의존하게 될 경우에 이 리퍼블릭이라는 건 대한민국 나중에 헌법도 고쳤어야 될지도 몰라요.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게 되는 상태고 지금 우리가 충격적으로 보는 사태가 그런 변화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난 우려를 갖고 있다는 거죠. 항상 뭐 이렇게 뭔가 그 극단적이면 새로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조짐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한 몇 번만 또 우리 진 교수님 이렇게 하면은 좀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저한테 여기 몇 번만 더 하면 나한테 오실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 주에 이제 그 총선이 있는데 총선 이후에 총선 결과라든지 또 오늘 했던 이 민주주의 관련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봐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